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삼성의 긴급 도움 요청. 2. 5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뀜. 3. 1기업 평택의 우르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던 바이든에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삼성과 한국의 무릎을 꿇으며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삼성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삼성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바이든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안절부절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이 지속돼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하며 전사 실적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는 매크로 상황과 고객 구매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며 치킨 게임을 벌여온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180도 바뀐 이번 발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돈이 부족한 상황인 셈인데 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삼성이 해마다 이자로만 9,2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무려 20조 원을 빌린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의 초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삼성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의 충격적인 발표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 2, 3월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구축 비용이 약 10조 원 이상 늘어나 사실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보다 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테일러 공장 건설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정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미 상무부는 건설 비용의 최대 15%까지만 지원하는데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최대 3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 직접 지급과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하면 약 7조 원대로 늘어나지만
이는 이번에 늘어간 공사비 10조 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에 삼성이 미국 내 투자를 완전히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며 친정부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마저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정부 채널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꿈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고전하는 인텔이 미국의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인텔을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가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인텔을 살리려다가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린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자국 공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이 모든 자금 여력을 소진하게 될 2030년까지 투자를 지속한다고 했고 삼성전자와 TSMC 등 상위 경쟁사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사를 빼앗아올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술 발전 속도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자급체제 구축을 노리는 일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초미세 공정인 3나노 파운드리가 가능한 곳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삼성과 TSMC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텔은 이보다 더 앞서 1.8나노 파운드리를 2024년부터 선보이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나노는커녕 7나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인텔이 갑자기 꿈의 숫자인 1.8나노를 그것도 1년 안에 만들어 삼성전자와 TSMC를 한 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TSMC를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바이든과 인텔의 계획은 뜬구름을 잡는 헛소리라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을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에 활용하려면 충분한 양산 능력과 수율,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인텔의 수준은 삼성과 TSMC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3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L42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ASML42 EUV 장비는 1년에 50에서 60대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ASML2 계약을 체결한 곳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물량이 없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대만과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최소 앞으로 10년 동안은 말이죠. 게다가 ASML 베닝크 CEO도 한국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밀월 관계를 대놓고 공식화했습니다. ASML은 경기 화성에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로 심자외선, DUV,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제재조 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극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절대 제조 센터를 짓지 않았던 ASML이 한국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SML 베닝크 CEO가 어깨동무를 하며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정장 자켓도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ASML 나라, 네덜란드 총리까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놓쳐버린 바이든. 바이든이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놓친 바이든의 어이없는 뒤통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바이든의 탄핵 절차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국정연설 중 바이든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는 의원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바이든. 이제 사실상 허수아비가 된 셈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속한 정당, 민주당이 직접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100% 질게 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원의 어떤 의원이든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모든 하원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한다면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바로 자신의 직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 공무원이 탄핵당하였다면 그 다음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상원은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67%의 상원 의원들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탄핵당한 당사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잡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지만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과 SK, 심지어 TSMC 위 투자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며 미국인 일자리 수천만 개를 날려버린 바이든. 이러한 바이든을 계속해서 보호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바이든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 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니세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 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 위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 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 위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에 초과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에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가위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이나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D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D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D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D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D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D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 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및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니은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 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전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동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 좌우, 사면을 돌아올 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에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리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 덴 호브 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 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 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회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얼즈 코리아, JE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EMK는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통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E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 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일렉트론, TEL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 공업, TOK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네스화학도 TOK와 주문자상 표부학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와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